안녕하십니까. 오늘 첫눈이 왔는데 눈이 상당히 많이 좀 쌓인 날씨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도는 두 번째 해석학의 역사에서 마침내 철학의 하이데거의 혁명을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 놓은 니체의 관점주의적 해석을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사실 하이데거와 연결해서 강좌를 한 사람도 없고 연결된 것도 없고, 왜냐하면 하이데거의 혁명은 니체의 이름은 익명적으로 이루어지고, 사실 가다머가 관점주의와 연결해서 하이데거를 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예도의 하이데거의 이러한 존재론을 니체의 존재론과 비교하면서 논문을 쓰면서 발견을 했고, 그래서 하이데거의 혁명과 가다머와 리케르로 이어지는 이 해석학의 역사, 철학적 해석학의 역사를 다루기 위해서는 예도의 관점에서 니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니체를 집어넣어서 먼저 니체를 다루고 그 다음에 하이데거의 혁명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강좌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니체의 관점주의와 하이데거의 혁명적인 해석의 인식 개념을 존재 방식으로서의 이해 개념 안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하이데거의 이해 개념의 해석학, 본인은 후설의 현상학을 해석학으로, 현상학적 해석학으로 바꿔야 되고 해석학을 이야기한다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존재와 시간 앞에 니체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서문에서. 그래서 이 강좌는 누가 패러디를 해도 예도 TV에서만 볼 수 있는 하이데거와 니체의 이러한 비교는 아직 없었습니다. 사실 지적의 시차적 관점도 어떻게 보면은 니체가 이미 혁명을 해놓은 거였고, 물론 그 책은 다른 관점이지만 제목 자체가, 그죠? 니체 냄새가 나죠, 제목에서는. 그죠? 그런데 니체의 혁명, 니체를 전부 다 삶의 철학으로 갖고 가서 그의 철학을 보지 못하고 문학으로만 읽는 자는 이런 걸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니체는 철학으로 다루어질 때에, 그러니까 들레즈라든지 푸코라든지 또 리케르라든지, 그죠? 리케르도 이 부분은 얘기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루게 되면 엄청난 게 나와요. 그런데 니체의 이름은 마지막 형익 상학자로서 하이데거에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도는 상당히 아이러니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하이데거가 그 혁명적 해석자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존재 방식으로서의 이해 개념이 니체의 관점주의와 상당히, 그죠? 물론 존재론화 시키지 않습니다, 니체는. 그거는 좀 다르지만은 이미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양자 물리학이라든지 상대성 이론과도 연결될 수 있는 이 하이데거의 혁명 앞에 이미 니체는 칸트를 해체하면서 도덕의 계보학 제3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해석학의 역사에서 하이데거의 혁명을 다루기 전에 예도는 두 번째 강좌에서 니체의 페르스펙티비쉐 인터프레타치온이라는 제목, 관점주의적 해석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다루겠고,
세 번째 강좌에서는 이제 하이데거, 가다머, 리케르의 차이점들을 이야기하면서 강좌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관점주의적, 아니 해석학의 역사는 두 번째로 끝날지, 세 번째에서 끝날지, 네 번째에서 끝날지 모르겠는데, 첫 강좌를 어쨌든 40분 정도를 했으니까 이 강좌도 40분으로 가능하다면 맞추어서 해석학의 역사의 시리즈는 그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좌의 방향이 첫 시간에 너무 문자주의과 세계관을 다루면서 예도가 너무 길게 얘기하는 바람에 철학적 해석학의 이러한 라인들을 제대로 강좌를 못했죠, 그죠? 그래서 별 수 없이 예도가 또 두 번째 강좌로 해석학의 역사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니체는 하이데거의 혁명은 사실 니체에게서 굴절되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부분의 데리다라든지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던 학자들을 보면 이런 것들의 지형도를 어느 정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니체로부터 하이데거를 니체로 돌아가서 읽게 되고, 또 니체의 관점에서 하이데거를 보게 되면 니체에게서 이게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포스트 모더니즘과 니체와 하이데거는 독특한 이상한 관계가 있어. 특히 데리다에게서도 그런 게 보이고, 또한 들레즈는 거의 니체 쪽으로 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 포스트 모던 담론에서 푸코와 들레즈나 이런 자들은 반해석학적인 어떤 이런 걸 이야기를 하죠. 레비나스는 인식론을 주로 다루었고, 하이데거의 존재론은 못 다루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리케르가 역시 이 하이데거의 혁명을 제대로 해석학으로 연결해서 통합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가다머의 영향도 또한 있고, 리케르는 또 다른 방식으로 다양한 의심의 해석학을 포함시켜서 하이데거의 혁명을 자기 철학 안에서 구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점들에게 가기에 앞서서 예도는 관점주의적 인식, 이거를 오늘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니체는 도덕의 계보학 제3논문에서 그죠? 12절에서 칸트의 인텔렉트 개념을 다룹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도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니체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삶의 이야기들로 풀어서 철학의 개념들을 설명하는 부분의 첫 번째에 니체의 이 관점주의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예도의 텍스트로 따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모든 걸 공개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 해석학의 역사를 통하여. 그러니까 이 인텔렉트 개념, 지성 개념을 해체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예도가 볼 때 대놓고 쇼펜하우어를 이야기하진 않지만, 쇼펜하우어의 욕망이라든지 의지 개념, 삶의 의지, 빌레쯤 레벤이라고 하는 이 개념, 인간의 의지는 욕망과 기쁨과 슬픔과 정서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독특한 개념을 수용하여 자기의 관점주의적 해석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여러분,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니체가 불교의 영향이 있느냐 개소리를 하고 1차자로 읽지도 않고 헛소리 삑삑 해대고 이러는데, 쇼펜하우어를 깝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무예의 의지, 빌레 좀 니히츠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결국 그리스도교와 더불어서 이 베단타 철학 역시도 삶의 의지, 힘의 의지를
무시하는 이 세계의 삶을 무시하고 무예의 의지에 빠져서 금욕주의와 연결되어, 그죠? 연결된 그러한, 무예의 의지에 빠진, 철학이라고. 완전히 그냥 한 방에 그냥 날려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금욕주의 성직자들을 다루는 이 제3논문에는 철학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일단 그걸 예도가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그 원문에 보면은 기독교만 공격 대상이 아닙니다. 불교도, 불교가 아니라, 불교가 토대를 두고 있는 그러한, 힌두교의 베단타 철학 역시도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 세계를, 이 세계의 존재를 무로 간주하고, 무예의 의지에 빠져서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욕망을, 한낱, 단절시켜야 될 도구로 바라보는. 그래서 쇼펜하우어, 예도가 쇼펜하우어 강좌를 한 개 해놨어요. 예도가 분발하여 5개 시리즈로, 쇼펜하우어의 그 삶의 철학을, 또 강좌를 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엄청나게 긴 의지와 표상, 칸트를 받아들이고 헤겔과 셸링과 피히테를 까면서, 그죠? 결국은 이 세계의 인간의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절대지라든지, 또한 이 신의 세계와 결합시켜서 인간의 현상을 물 자체로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이비 철학, 이러면서 까는 게 바로 쇼펜하우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쨌든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받은 부분은 의지의 개념, 삶의 개념, 이런 건데, 쇼펜하우어는 나중에 예술과 윤리로 가게 될 때 이러한 의지를 다 끊어야 된다는 거야. 심지어는 뭐죠?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심지어는 자살도, 이 세계의 고통과, 욕망을 발산시키는 이 의지의 고리를 자살도 못 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회가 있다는 거야. 그가, 그 당시, 쇼펜하우어가 1820년대에, 그죠? 프리드리히 마이어라고 하는, 독일의, 그죠? 동양 철학자죠, 일종의. 그 사람으로부터 힌두교와 불교의 철학을 배우고, 자기의 철학 안에 삽입시키는데, 이런 것들을 니체는 그리스도교의 저 세계, 이 세계에 없는, 이 땅에, 대지에 발을 붙일 수 있는 이 현실계를 무시하는 그런 모든 종교적 교리들을 다 갖고 와서 다 싸그리 다 까는 거야. 무예의 의지, 이러면서. 그런데 여기에서 니체가 혁명적인 거를 말하는 거는 이 칸트의 이 지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 우리는 이 세계에, 이 세계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방식대로, 우리는 거기에 대한 현상을 인식할 수밖에 없다.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러한 드러남이 지성과 연결되는데, 여기에서 물 자체의 문제가 또한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니체는 이러한 지성, 칸트의 지성이라고 하는 거는 금욕주의의 성직자의 어떤 그러한 것에 맞닿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욕주의자들이 뭘 이야기해? 신체를 무시하죠. 신체를 죽여버리는 거죠. 태형이라든지, 금욕주의를 수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이러한 육체에 대한, 이런 욕망을 죽이기 위하여, 몸부림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금욕주의 성직자들을 다루는데 이건 기독교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러한 이 세계의 현실 세계를 저 세계로 또 다른 방식으로 닐바나라든지 하는 천당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 이 세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저 세계를 이야기하는 모든 힘의 의지를 축소시키는 그 모든 철학들을 다 비판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거기에는 불교든 기독교든 다 공격의 대상이라는 거죠. 이건 니체 철학을 오해한 거죠. 대부분의 사람. 쇼펜하우어를 통하여 니체가 불교를 인정한다. 어림도 없는 얘기죠. 니체는 다 거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철학적으로 혁명적인 거를 이야기하게 돼. 그러니까 이런 칸트의 지성은 결국은 이 세계가 자기를 보여주는 방식대로, 물 자체는 우리는 모르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인간의 정서와 욕망과 기쁨과 슬픔과 이런 것들은 쇼펜하우어 영향이 있어요.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그런 거. 그래서 인간은 이 세계의 삶에 대한 충동을 갖고 있는 거죠. 무의식적 본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칸트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칸트의 지성은 그래서 거세된 거라는 거예요. 독일어로 카시렌이라 그러거든. 그 단어를 써. 칸트의 인식 주체는 거세된 게 아닌가,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걸 다루게 되면서 마침내 관점주의를 이야기하기 시작해. 그런데 여기서 혁명적인 거는요, 니체가 이 관점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비로소 해석이라고 하는 인터프레타치온, 물론 하이데거는 이것을 아우슬레궁이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지만 니체는 원문에서 인터프레타치온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라고 하는 단어를 비로소 인식론 안으로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여기에서 철학적 해석학의 혁명이 일어났다고 예도는 자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관점주의적 해석, 여기에 비로소 데리다는 자기의 해체의 어떤 그러한 중요한 관점으로서 존재론화되지 않는 그러한 관점주의를 붙잡게 되고, 그래서 데리다는 오히려 하이데거보다는 니체 쪽으로 가게 되는. 왜냐하면 하이데거의 인식론의 존재론화는 뭐죠? 보수적인 성격을 가질 경향이 상당해요. 지금까지 있었던 전이해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역사성을 인정하고, 그죠? 이런 게 있는 거죠. 엄청난 장점이 있는 철학인데, 이런 부분이 니체랑은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니체의 철저한데, 그게 이제 보수화되면서,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그러한 담론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이데거의 특히 팍티치테트라고 하는 이 현사실성의 개념, 내던져져 있음, 처해 있음,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인식의 존재론화죠, 다가. 모든 해석자는 내던져져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해석으로 나간다. 그럼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이러한 현사실성이 문제가 됐을 때 이런 실존론적 존재론의 해석학적 순환은 이 해석학적 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현사실성을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해석학적 순환이 말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야. 대부분의 이 반해석학적인 포스트 모던 담론주의자들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비판하고 해체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연결고리가 해석학적 순환을 통하여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 그러니까 현사실성이 문제라는 거거든.
우리가 갖고 있는 과거의 역사와 그 다음에 과거의 전통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거든. 또 다른 철학자들은 이거는 더 큰 힘이 더 작은 힘을 억압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이 현 사실성을 해체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가다머의 폴 그리프데얼 폴 슈텐디카이트, 그러니까 뭐죠? 그 완전함의 계기, 완전함의 앞서 잡음이라는 엄청난 개념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전통이 완전하다는 거를 전제해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다? 이게 뭐 상당히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데리다와의 논쟁에서 문제가 됐던 거죠. 무슨 전통이 완전해? 그러면 이런 해석학적 순환을 전제하고 들어갔을 때에만 우리는 전통으로 배울 수 있다 그러면, 전통이 잘못했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해체하려고 그러면 이런 모든 해석학적 순환을 단절시켜야 되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런데 다시 니체로 돌아오게 되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폴 콤멘하이트, 이 가다머의 완전함을 앞서 잡는다는 거, 이건 뭐 하이데거로부터 갖고 온 거예요. 또 다른 관점에서 폴 그리프데얼, 폴 콤멘하이트, 뭔가 완전함에 앞서 잡음. 그래서 이러한 하이데거와 가다머 라인의 이런 것들에 리케르가 방법의 중요성을 갖고 와서 이런 것들을 보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니체는 이러한 칸트의 인식론 자체가 거세되었다라는 거. 인간의 욕망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정서의 개념을 거세하고 오히려 오성 범주를 인간의 순수 이성 안에 집어넣음으로써 이 지성의 역할 안에서 그 의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전부 다 삭제했고, 심지어 그 지성은 또한 실천 이송으로 가게 되면서도 이러한 욕망들을 억제하고 보편 이성의 법칙을 따르는 이런 방식으로 나간 이런 칸트는 오히려 제대로 된 인식을 철학에서 설명한 게 아니다 이러면서 니체가 이걸 까는 거야. 그러면서 이걸 까면서 이제 해석이라는 개념을 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혁명 이전에는 존재와 시간의 그러한 혁명 이전에는 이미 니체의 혁명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나가는지 이제 예도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모든 인식이 정서와 의지와 거기에 감정과 무의식의 본능을 함께 포함해야, 그게 이 대단한 게요. 여기에는 또 쇼펜하우어의 그러한 삶의 충동의 개념, 이게 무의식과 연결되거든. 이게 프로이트와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학파들 가운데는 쇼펜하우어 라인이 있을 정도로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쇼펜하우어가 중요한 인물이기는 한데, 여기에서 니체가 어떤 혁명을 갖고 오는가 하면은 여러분 한번 들어보셔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에얼켄트니스, 독일어로 인식이죠. 모든 인식은 이스트 인터프레타지온, 해석입니다. 모든 인식은 해석이고, 모든 인식은 특정한 방향을 갖고 있다, 리히퉁을 갖고 있으며, 이 방향으로 정해진 이 모든 것은 해석이고, 그래서 특정한 방향은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관점의 영향 아래에서 사태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 되니까 인식은 관점주의적 해석이 돼버리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게 니체는 언제나 예술가들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개념을 많이 갖고 오는데, 자기 철학에서 여러분 생각해봐. 페르스펙티비스무스가 뭐야? 관점은 원근법이야. 원근법은 특정 관점만을 서술할 수밖에 없어요.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입체적으로 그리나요? 그럼 그게 그림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순수 미술에서 그림은 평면에다가 그려야 되는 거잖아, 누구든. 입체를 가능하면 표현하려 그러겠죠. 그런데 화가가 보는 입체적 관점이 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의 관점이 다야? 한 인간이 그 관점을 취했을 때 그 관점에서 보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죠? 이걸 놓친 거죠. 철학은, 지금까지의 철학은. 이해가 돼? 신의 관점을 누가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래서 모든 해석이라는 말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특히 종교에 몸담고 있는 자들이 해석이란 말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 성서는 절대적 진리거든. 이해가 돼요? 나는 그 사람들의 무의식까지도 파헤치고 있어. 왜? 성서는 절대적인 건데, 절대적 진리가 하나의 관점이고 해석이라고 그러면 어떤 놈이 좋아하겠냐고. 왜냐하면 관점은 상대적인 걸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 상대주의화로 가게 돼버리면 이 진리가 해체된다고 보는 거야. 그런데 지금 그 얘기랑은 또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의 해석이라는 거. 해석은 뭐예요? 해석은 본인의 해석이 다가 아니라는 거를 전제하고 있다는 거야. 절대성의 파괴가 해석이라는 개념 속에 들어있는 거죠. 절대성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을 가진 인간은 자기 감정과 모든 인식에는 그 인간의 지성만이 발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지성만이 발동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언제나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정서가 함께, 독일어로 affect, 정서가 함께 들어가는 거야. 이해가 돼요? 에모찌온이 함께 들어가는 거야. 이모션이. 그러니까 거기에는 의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힘의 의지요. 이 힘은 무의식적 본능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무의식의 욕망의 충동을 투사하는 거예요, 모든 인식은. 그런데 칸트는 이거를 무시하고 이걸 억압하고 단지 절반의 지성적인 것만, 오성적인 것만, 이성적인 것만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기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존재와 시간에 이런 것들을 예도는 맨날 이야기했지만은 예도가 쓰고 있는 책에도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 존재와 시간을 항상 훗설의 눈으로 보니까 그러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칸트의 관점에서 한번 보라니까, 여러분. 훗설의 영향이 분명히 많이 나타나는데 그 전체 도식을 보라고. 1부 공간성, 2부 시간성이야, 여러분. 그런데 이 시간과 공간이 뭐예요? 실존의 개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엑시스텐츠로. 그런데 칸트한테서 이 공간과 시간이 뭐예요? 대가리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야. 인식하고. 시간은 인식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인간의 뇌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머리 안으로. 뭐예요? 감각, 내적 형식이 되어버립니다. 공간은 뭐야? 감각, 외적 형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인간의 감각과 붙어서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이데거는 이 모든 개념을 바깥으로 빼내버려요. 그러니까 칸트의 인식 개념을 해체해버리는 거야.
이해가 돼요, 존재와 시간도.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존재와 시간을 또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끊임없는 칸트에 대한 해체가 나옵니다. 존재와 시간은. 심지어 각주로 아페르 잽존이라는 개념도 길게 하이데거가 언급하면서 해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떠나서 니체가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야? 이 모든 정서를 함께 포함하게 되는 그런 인간의 인식은 관점주의적 인식이고 관점주의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모든 인식은 그러니까 절대적 인식이고 내가 나를 따라야 되는 인식이 없고 다 지관점에서 지 욕망을 투사하고 자기의 지성을 투사하고 의지를 투사해서 만들어낸 해석이라는 거야. 이게 하이데거랑 다른 게 뭐가 있어? 그런데 하이데거는 여기에 뭘 갖고 전위의 개념을 갖고 오고 모든 해석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역사성을 토대로 해서만 해석하고 인식한다는 거야. 혁명이죠. 하이데거가 제가 볼 땐 니체와 다른 점이 이 부분이에요. 니체는 그냥 그것만 이야기했다고. 그런데 엄청난 혁명 아닙니까? 인식을 해석으로 보고 그리고 여기에 무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봐봐. 모두 하이데거든 그 전에 칸트든 누구든 간에 인간의 인식이 관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한계를 이야기한 거는 맞는데 그게 관점이기 때문에 해석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물론 이게 칸트랑도 또 다른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어.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왜 무와 관계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관점. 여러분들이 보는 게 관점이다. 인식이다. 여러분 모든 봄. 독일어로는 지엔이라 그래. 모든 본다는 것은. 그래서 칸트도 저는 그래서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 본다라고 하는 거. 이 개념을 엄청 많이 사용하거든. 뭐 니체의 영향이 있다고 봐요, 나는. 그런데 본인이 각주에 안 쓰니까. 여러분 봐봐. 본다는 거. 모든 봄. 알레스 지엔. 모든 본다는 거는 다 방향을 갖고 있어. 특정 방향을. 근데 그 방향은 언제나 해석이야.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 보는 거는 특정한 각도에서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세계 안에 있는 걸 다 못 보잖아. 그럼 나의 관점에 걸리지 않는, 보이지 않는 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관점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게 해석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해석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무, 하이데거적으로 아직 은폐되어 있어서 보이지 않는 걸 드러내는 거. 그래서 끊임없는 해석 작업. 데리다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모든 건 차연이야. 맞죠? 어떤 것도 차연이 아닌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의미의 확정은 불가능한 거야. 의미의 확정은 전혀 없고 언제나 끊임없는 재해석밖에 없는 거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다의 뭐 이런 사유가 니체와 더 가까워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왜? 존재론화 시키지 않았어. 그런데 하이데거도 그게 있긴 있어. 왜? 그래서 하이데거가 현상학을 해석학으로 바꿔야 된다는 게 뭐야? 그런 인식들은 1차적으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야. 삶은 변하는 거고 나의 존재 방식은 공간과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는 게 실존이잖아. 그 변화의 과정이 있죠, 여러분. 그 변화. 그런 관점에서 그 해석은 끊임없는
지속성을 통하여 재해석되어야 된다는 게 해석학은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니체는 하이데거랑 다른 게 뭐예요? 과거를 해체의 대상으로 봐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교든 뭐든 모든 전통을 그냥 다 해체해 버리는 거야. 그런데 하이데거는 그게 아니야. 이미 존재와 시간에 자기의 철학 방법은 철저한 은폐를 지금까지의 철학의 역사는 은폐를 통하여 나타났고 그 은폐는 존재를 은폐시켰다라는 거야. 그것까지는 상당히 좋아. 그런데 실제 자기 철학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하이데거는 뭐라 그래요? 하이데거는 모든 인식은 언제나 내던져진 상태에서의 기획투사인 거야. 엔트부얼프가. 그러니까 과거의 전통과 역사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해석으로 나간다라는 거야. 저는 하이데거가 상당히 니체와는 다르게 상당히 중요한 철학자라고 봅니다. 이 점에서. 맞죠? 우리는 과거 안에서 우리의 현 사실성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게 맞잖아. 그런데 니체는 이런 것들 무시해버려. 그냥 관점주의다. 대가리만 그냥. 그러니까 10년의 철학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데거와 니체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왜? 우리는 과거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 여러분들이, 그래서 바디우도, 그리고 또, 심지어는 뭐예요? 심지어는, 바디우가 아니라, 베르그송도, 시간은 과거밖에 없다 그러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그만큼 과거에 대한 어떤 그러한, 영향권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관점주의로 그거를 비판하고 해석하고 네 관점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무의 관점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무의 관점을 해체의 대상도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는 가다모와 하이데거를 통하여 우리는 윗게르에도 이렇게 나갑니다. 윗게르는 양면성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 과거로부터 배워야 할 게 많다라는 거. 이 점에서 니체는 하이데거를 통하여 다르게 또한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야. 관점주의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니체의 관점주의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의 보는 건 다 해석이야, 여러분. 여기에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여기에 하이데거의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현상학을 해석학으로 바꿨다라는 것. 그것을 존재의 관점에서 바라봤다는 것. 정말 탁월하죠, 그죠? 그러면서 인식론을 존재론으로 뒤집고 해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니체는 딱 요런 것만 이야기했어. 니체는 이런 것들을 하이데거처럼 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세운 게 아니야. 응? 그래서 건물 자체가 없어. 니체는. 그냥 칸트 얘기하면서 다 끌어와갖고, 그거 지성을 까면서 인간의 정서와 욕망과 의지는 없고, 그것에 대한 주체만 이야기하는 이 칸트를 까면서 요 얘기 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 3페이지에 엄청난 혁명이 들어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들어봐도. 그래서 이 관점주의적 해석은 제가 볼 때 철학사의 엄청난 혁명, 여러분. 대단한 혁명을 일으켰다라는 거. 그래서
예도가 또 세 번째, 그죠? 세 번째, 해석학의 역사에서는 이제 하이데거와 가다머를 비교하면서, 가다머 쪽으로 또 안 넘어가겠습니다. 하이데거를 하면서,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 리케르를 다루고 그들이 다른 점들을, 차이점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치겠는데, 오늘 두 번째 해석학의 역사는, 그러한 인식의 모든 우리의 보는 거는 나의 해석이요, 나의 관점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네가 너의 인식으로 절대성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 이미 포스트 모던이 열리는 거죠. 칸트를, 그리고 하이데거가 이런 것들을 또 다른 방식으로 갖고 가서 해석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해석은 이제 존재론화되면서 또 다른 철학에서의 혁명을 갖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니체의 이러한 관점주의적 해석, 예도가 참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해석, 철학적 해석학에서 물론 이런 것들을 다 언급하고 각주를 달고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하이데거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자기의 또한 철학을 또 전개하니까, 그 라인에서 리케르도 니체의 관점주의를 또한 이야기하지 않고 이래서 최소한 자기 철학 방법론에서 그거를 갖고 와갖고 중요한 그걸로 보지 않습니다. 그 점에서 예도가 이러한 하이데거, 가다머, 리케르 라인 이전에 니체의 혁명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강좌로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배우실 수 있었을 겁니다. 세 번째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추스.